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현이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죠. 온칠기삼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인생은 운칠기삼 같습니다. 인생은 운도 많이 따라요. 그렇죠? 운도 많이 따른데 어제 태풍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둘이서 데이트하다가 사진 찍는다고 갔다가 한 사람 쓸려들어가 실종돼 보잖아요. 그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운칠기삼이 맞는데 우리 공부는 공지에서 합격은 전혀 합격은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일, 기구, 기구한 운명입니다. 기구한 운명인데 자기 노력이 기술이 90%고 노력이 90% 이상이죠. 운은 10% 정도 장밖에 하지 않습니다. 합격은. 왜냐하면 인생은 정답이 없으니까 운칠기삼입니다. 우리 수험은 답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죠. 그 노력만 하시면, 노력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거기서 합격이 자원한 거지. 운에 따른다 하는 것은 운은 그날 특별하게 예외적 운이 살짝 있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지. 거의 노력입니다. 노력. 그렇죠? 인명재천이 아니라 거꾸로 천명재인이다 할 정도로 하늘의 운명이 합격이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오늘 지난해 이어서 지난 5회입니까? 5회에 17번. 자, 17번. 다음 상권 입지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찍어라. 이런 스타일로 주로 출제한다. 자, 1번 레일리의 소모인력 법칙에서 만약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에 미치는 경계는 작은 도시 옆으로 있다, 큰 도시 옆으로 있다. 작은 도시, B 도시 옆으로 상권 경계점이 있습니다. 자, 큰 도시 A, 작은 도시 B가 있으면 당연히 큰 도시가 상권이 크죠. 그러면 상권 경계점, 큰 버스가 서 있는 상권 경계점 무차별점은 당연 작은 도시 옆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우리 허프의 확률 모형도 큰 상점, 작은 상점 옆으로 상권 경계점이 있다. 둘 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르면 적정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 저차원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기아이면 고차원하고 놀고 싶다. 맞습니다. 3번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는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우리 일단 물리 시간거리 할 때 레일리는 소멸인력은 만류인력 법칙, 자연법칙인 만류인력 법칙으로 1차적으로 응용해서 소멸인력 법칙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물리죠.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물리 시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수정 보완해서 사회과학적 응용한 것이 허프의 확률모입니다. 허프의 소모인력 이론은 시간거리 개념을 도입했다. 진일보. 우리 쇼핑 갈 때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짧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기 싫어하잖아요. 물리적 거리는 멀더라도 시간 거리가 가까우면 달리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크살러. 자, 크살러의 육각형 모형 이렇게 있죠. 눈에는 눈. 자, 육각형 모형. 상권 가운데에 점포 오픈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 결정할 때 최소 요구치가 공중에서 오픈한데 300세대이면 500세대 중앙에 이 시장판에 투자하면 이 손님들 나에게 거래해 갈 때는 좋다. 돈 벌었다. 돈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250세대 최소 요구치인데 250세대 같으면 본전이고 200세대밖에 안 되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투자의 초과 이윤이냐 손실이냐 본전이냐 이 판단 결정 같이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 5번 크살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 지역 범위가 제한 도달 범위 상권의 제한 도달 범위죠. 상권 제한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자기가 요구하는 게 250인데 상권이 300세대이다. 오케이.
남는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자, 18번. 다음 부동산 개발 위험. 자, 개발은 고역, 고수입니다. 개발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개발은 리스크 분석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1번. 부동산 개발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시장 부담 위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맞습니다. 우리 그 시장 위험이라 할 때는 우리한테는 재테크는 시장 모르면 안 된다 했죠. 재테크 아무리 법 많이 하시도 시장판 모델 그러면 돈 날립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 수익, 시장 가격인 임대료, 매매 가격, 매도가 높게 팔면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용 위험보다는 크다. 자, 비용이 크다, 수익이 크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커야 돈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 위험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다. 자, 이거 둘 다 돈이니까 경제적 위험입니다만은 우리 법적 위험이 중요하다, 경제적 위험이 중요하다. 위험을 볼 때는 법적 위험이 순간적으로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결론적으로 법 경기 중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법 경기, 뭐니 해도 많이 이게 해야 투자 가치가 올라가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우리 수업 용도로 특별히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개발 기간 중 인플레이션 등으로 건축비가 증가할 위험이 비용 위험을 한다. 그렇죠. 근자재 값 상승으로 코스트가 높아졌다. 이런 위험. 그 다음에 최대 가격 보장 계약을 체결하면 저렴한 원가로 완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최대 가격 보장 체결했다 이 말은 개발업자하고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이 땅값이야 먼저 선투입되니까 대충 하는데요. 조성원가, 건축원가 이게 인건비, 근자재값, 미래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죠. 건축기간 중에.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100억에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면 120억 들어가더라도 100억 주면 되고 또 90억 들어갈 수 있는 걸 이거 건축비, 인건비 하락해서 더 적게 들어갈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요건 단점이에요, 단점. 저렴하게 90억에 건축할 수 있었는데 그래 못하는 단점이 생기고 또 요건 장점이에요, 장점. 건설기간 중에 이거 인건비, 건자재값 상승해서 원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0억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장점이 될 수 있고 요건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90억에 건축할 수 있었는데 100억을 줘야 하니까 저렴한 원가로 개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정답. 3번. 시장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 단순히 과거 추세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죠. 이를 토대로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 흡수율을 분석한다. 맞네. 그죠? 미래 흡수율. 흡수율 분석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흡수율 분석, 흡수. 1, 2, 3, 4차 각 차 분양에 얼마나 분양할지, 얼마 기간 동안 얼마 흡수가 될지. 우리 10월 27일까지 합격 점수 7점 평균 흡수될지. 요거고 미리 계획을 잡고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4번, 5번. 개발 초기 분양을 하면, 선분양을 하면 말이죠. 개발업자의 위험을 줄여주면, 개발업자는 말뚝만 박아놓고 미리 팔았습니다. 미리 팔았으니까 나중에 시세가 높든 낮든 상관없죠. 그래서 위험을 줄어들지만 수분양자가 위험을 안게 되죠. 분양받은 사람이. 부동산 가치는 낮게 형성된다 이 말은 선분양할 때는 싸게 팔아야죠. 싸게. 팔 때는 싸게 팔아야죠. 그래서 개발 가치는 낮게 형성된다. 바로 읽으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 선분양, 후분양 우리 공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유화 등도 공부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양쪽에서 시험 나오기도 한다. 자, 선분양하면 개발업자가 미리 말뚝만 박아놓고 팔아봤으니까 나중에 2년 6개월 후에 완공됐을 때 분양가 상승 하락은 그 권리와 의무는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위험은 바로 위험을 증가, 개발업자의 위험을 바로 수분양자에게 위험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위험도 적고 선분양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가면서 공사하면 되니까 이게 꼭 먹고 알 먹기식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에 뛰드는 경우가 많았죠. 후분양하면 지금 우리 실무상은 60% 이상 완공됐을 때 분양하는 걸 보고 후분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거의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거니까 만들 때까지는 돈 들어간 또 개발업자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또 완공 후에 분양가 결정해야 되니까 개발업자가 위험이 크죠. 개발업자가 위험이 크다. 이 두 가지 살짝 비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택지 공영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공영. 1번. 시장 기구를 통해서 토지 자원의 최적 배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영 개발의 의의가 크다. 이건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공영 개발. 맞습니다. 자, 2번. 공영 개발은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며 보상 당시 주변 시세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자, 수용 방식. 토지를 수용해서 여기다가 아파트 건축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거 민원 많아진다, 적어진다, 수용 보상가 더 달라 등 해서 민원이 많아지죠. 민원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확실하게 틀렸다. 우리 공부 공부하실 때 수용 방식을 그 애로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3번. 공영개발로 조성된 주택 용지는 국민주택 건설 용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 공부한다. 코스트로. 그렇죠. 이익을 많이 남기면 안 되죠. 코스트로. 맞습니다. 원가 계산하여 공급해야 되죠. 시세대로 하면 비쌀 수도 있고 위험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영개발 사업의 시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협의, 보상. 자, 이거 공영개발은 따로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그냥 그대로 풀으시면 됩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자, 5번. 대규모 사업의 시행 시 막대한 용지 보상으로 인해 통화량 팽창과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이 우려된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문에서도. 그 지역에 신도시 개발 보상가 풀면 돈이 엄청 풀렸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 팽창한다. 통화 등. 맞습니다. 자, 20번. 부동산 투자사법 리츠도 리츠. 자, 우리 실무상도 우리 언론에서도 리츠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했습니다. 리츠. 한국 리츠 협회도 있다.에 근거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1번. 자기 관리 리츠는 설립 자본이 70억 이상이다. OX. 맞습니다. 우리 최저 자본 준비 기간 이내에 70억, 50억 우리 시험 잘 나오는 용어. 설립 시 자본금은 5억, 3억. 요게 우리 리츠에서 가장 많이 출제했던 숫자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억을 꼭 해야 한다. 5, 3, 7, 5땡. 자, 2번. 리츠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상당히 주의되는데요. 설립할 때 현물 출자를 보고 변태 설립을 했죠. 변태 설립. 설립 시에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변태 설립이라 했습니다. 변태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발기 설립만 된다. 모집 설립도 된다. 발기 설립만 되잖아요. 그죠? 발기 설립. 만약에 발기인이 5인이라면 5인이 설립할 때 주식을 100% 다 인수해서 설립하는 방법. 그게 발기 설립을 합니다. 우리 모집 설립은 인정 안 합니다.
발기 설립만 인정하고, 발기 설립은 인정하고, 근데 설립 시에 현물 출자하는 걸 보고 변태 설립을 하는데, 보통 현금 출자하는데 불구하고 현물을 출자하면 그 현물을 자기끼리 5명이, 그 중에 1명이 현물 출자하면 나머지 4사람이 봐줘버리고 나중에 주식 공모할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들끼리 덕을 볼 수 있잖아요. 봐줄 수 있지. 그래서 현물 출자하면 설립 시에는 검사인의 검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발기는 되지만 변태는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 잘 나와요. 영어가 좀 이상합니다. 정관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시면 자, 3번 리츠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 이거 우리 이 7080 이렇게 했는데 7080 자산이 1000억이라면 부동산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70%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1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0% 이상. 현금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 10% 이상 있어야 한다. 이 말은 70%에다 이거 합치면 80% 이상 되겠죠. 그렇게 같이 옛날 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생각해도 되고 70%, 10% 이렇게 해도 되고 맞습니다. 4번 리츠는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5년 범위 내에서 대령이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처분 제한 이렇게 돼 있다. 금방 샀다, 금방 팔아서 단타 매매, 투기 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위탁 리츠는 발행 주식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혼자서 지금 이 30% 아니고 몇 프로다? 33% 가지고 됩니다. 이제 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습니다. 리츠가. 왜냐하면 우리 전국 실무상 한 200개 정도 리츠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상장된 것은 지금 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상장을 하라고 해도 잘 안 할 거예요. 상장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규제가 더 심하다. 그래서 계속 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이게 30% 이상이었다가 40%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50% 이상만 가 있으면 돼. 55% 안 가지고 44%까지 있어도 됩니다. 혼자서 완화시켜주는 차원이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 정답. 자, 리츠 한번 봅시다. 76페이지 요약집 76페이지. 이제 전국적으로 요약집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요약집 76페이지 가시면 리츠다 이렇게 리츠다. 매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리츠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자, 리츠. 꼭 보시면 우리 일반 리츠다 하는 기고 이거는 일반이다 이 말은 이것저것 모든 부동산 영어로 하면 제너럴 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구조조정 리츠는 구조조정 부동산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일반 리츠 속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자기 관리 리츠가 있고 자기 관리 리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실체사를 두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처는 이거는 말 그대로 위탁시킵니다. 이 둘 위탁 리츠하고 구조조정 리츠는 자산 운용 전문 회사에 위탁을 시키죠. 자기는 명목회사일 뿐이다. 페이퍼 컴퍼니 본사는 있고 지점 없다.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명목회사이다. 그리고 자기관리처는 실제회사가 있다.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죠. 엄청 나오지. 실제회사 있다. 명목회사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상거이다 하면 땡 틀리고 직접 운영한다면 땡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제를 계속하고 있다. 요 실제회사, 명목회사, 요 의미.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비교하면 되죠. 세 개를 늘상 비교하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본부의 특히 533 요게 설립 시에 5억, 3억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이내에 70억, 50억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그 밑에 아래 내려가시면 주식 공모락 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바뀌었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주식 공모 2년 이내에, 그 보니까 2년 이내에, 요거는 그대로 아직 안 바뀌었는데, 지난 1년 6개월에서 2년 바뀌었죠. 그리고 그 30% 돼 있는데, 그거 50% 바뀌었어요, 50%. 11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우리 시험은 안 나올 겁니다.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일단 50%로 바뀌었거든. 그럼 우리 시험은 10월 27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50%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곧 바뀔 걸 출제할 리는 없잖아, 그죠? 출제원이. 그래서 기억할 때 그것도 50%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분산 50%다 갖춰. 그래서 그 50% 이렇게 다 함께 전부 다 50%만 있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시고, 이 두 가지는 시험 잘 나오니까 네네 50% 이상 혼자서 44% 가지도 됩니다. 자기 혼자 하면은 제가 자기 혼자고 특수관계인하고 같이 합쳐가 44% 가지도 됩니다. 50% 이렇게 같이 흔적을 남겨두시면 되겠다. 주식 공모, 주식 분석 다 50%. 예.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이게 완화된 겁니다. 완화됐죠. 더 쉽게 많이 투자하실 수 있도록 완화된 숫자 하나 고치시고 그러면 된다. 자, 다시 이제 2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산식에 대한 옳은 것은, 자, 식 5개. 자, 이 식을 제가 T로 기억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T가 처음 하신 분 공식으로 익숙했다가 T로 오니까 또 새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금방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이론이나 실무나 영원히 이 T는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이게 돈이라 돈. 이 투자에 오른쪽 왼쪽 호주머니 들락날락 하는 이 원리가 이론이나 실무나 어디라도 다 쓰는 거니까. 자, 이 내 돈 1억, 2억 빌리가 3억짜리 원룸 투자였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계산할 때는 일식이라 하고, 같아, 오른쪽 돈, 왼쪽 같아 하는 게 이식이라 하고, 하나, 둘, 셋, 이런 순서로 계산되는 돈의 흐름 원리, 이게 삼식입니다. 삼식에게. 일식, 이식, 삼식에게 있다고. 일식, 이식, 삼식에게. 그거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원룸 또는 냉면집을 했다. 냉수면가 냉면회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3천만 원 벌었다기지. 3천만 원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된 원리금 주고, 250, 1천만 원 이자를 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내 거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계산은, 그러면 3천 벌어가지고, 1천 주고 나면 2천 내 거다. 오른쪽 거 두 개 합치면 왼쪽 3천하고 같고, 왼쪽 돈은 오른쪽 돈하고 같아. 이 과실도 같을 수밖에 없죠. 벌어가 나눠 먹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같아. 이렇게 모든 돈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개인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항상 이렇기 때문에요. 그 무조건 이렇게 해서 했다. 자, 이거는 자산 3억 투자해서 남은 거지. 남은 거 순. 영업외 수익, 영업의 비용 빼고 순. 우리 가유순 세세 아시잖아요. 가유순 세세 할 때. 그래서 과실 계산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투자할 때는 돈 1억 있습니다. 타인 자본 빌려서 투입하고, 그 다음에 리턴 돌아오는 과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셋 하시면 그대로 공식이 다 나온다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공식은 그냥 확인하면 돼요. 내가 T 이미지를 이걸 뭐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지만, 이 이미지만큼은 오른쪽 손, 왼쪽 손,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그대로 어느 호주머니 돈인지 그 생각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면 세전 성수는, 자, 세전 성수는 이거죠, 이거. 세전 성수는 여기 있잖아요. 세전.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면 이게 이제 세전 현금 흐름. 그러면 세전 수익률의 역수니까 1억 분의 2천만 원 20%가 세전 수익률인데, 이걸 뒤집으면 되죠. 물건을 씌우면 되지. 1억 나누기 2천 5 이렇게 되지. 근데 오른쪽 돈입니다. 근데 지금 총 투자가 돼 있지. 총투자는 왼쪽 돈이니까 벌써 틀려버렸지. 요게 세전 성수이다. 오른쪽 아래 호주머니 돈이 이 돈만 가져오면 되지 왼쪽 돈을 건드리지 마. 틀렸죠. 그래서 1번 무조건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지분 배당률. 자, 지분 배당률은 이거죠. 그 지분이. 오른쪽 도입니다.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되지. 지분분의 세전 수익률. 근데 총 투자가 분모 왔으니까 무조건 틀려버렸죠. 틀리고 X.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 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꽃순이 꽃 팔아서 열심히 돈 벌어가 약속된 원리금 1,000만 원 몇 배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채 서비스. 원리금 지급액이라면 1,000만 원을 3,000 벌어가 몇 배 감당할 수 있다? 3배. 부채 감당 능력 비율. 맞는 말이죠. 이게 있어야 은행에서 추가 대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보다 적으면 채무 불행 경매 넘어가기 직전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거죠. 부채 감당률 열심히 벌어서 원리금 몇 배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순서니까 벌어가지고 갖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되죠. 그게 맞네. 3번이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채무 불행률. 자, 채무 불행률은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영업 경비를 빼고 순영소득을 구하고 원리금을 갖고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유효 총소득 가지고 영업 경비를 못 주면 채무 불행되고 원리금 못 갚으면 채무 불행됩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영업 경비와 그리고 원리금 지급 이게 바로 채무 불행률. 이걸 못 갚으면 채무 불행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순영업소득이란 말이 올 수가 없죠? 틀렸지. 그리고는 우리 가유순 세세 할 때 그 5개는 무조건 손가락 5개만큼이나 귀중하게 항상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아시면 순영업소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총소득 가지고 영업경비와 또 부채 서비스 지급한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분모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순소득 성수는 왼쪽도 이제 왼쪽 돈 순영소득 성수. 근데 오른쪽 지분 투자액 뭐 분모 분자 아니 무조건 틀려버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천군백군 오른쪽 호주머니 돈이냐 왼쪽 호주머니 돈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답을. 혹시 처음 하신 분 약간 버거워할지 모르겠는데 꼭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산형을 한 10문제 중에서도 한 9문제는 봐드리고 9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정상 속도 같으면 9문제를 한 7분 정도 내외 한 6, 7분 안에 다 풀립니다. 6, 7분 속에 다 풀린다고 6, 7분 속에. 그러면 고득점 하기 싫어도 고득점이 되어버려요. 거짓말 같은 현실이 되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22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찍어라. 자, X. 자, 1번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 마케팅하고 세일하고는 다르다 했죠.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높여주고 제야 서비스 팔거나 안 팔거나 하는 것이고, 세일은 무조건 고객 가치를 떠나서 자기 매출액 증가시키기 위해서 밀어내기 하는 겁니다. 고객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안 증가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갖다 밀어내고. 그 세일하고는 다르다. 마케팅을 해야 한다. 우리 수요자, 손님이 왕이다 하는 시절부터 이 마케팅이 중요시 됐습니다. 그죠? 그렇겠지. 손님, 고객 가치를 높이고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팔지 마라. 이렇게. 자, 2번. 시장 세분화. STP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고객 인구의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불구분하는 것이다. 맞지? 시장 세분화. 남녀. 다시 또 아파트 소비자는 주로 여자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 여자 중에서 유효 수요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타겟을 맞춘다 이기지. 또 젊은 신혼부부 중심 또는 연세 있는 분 실버타운 중심 뭐 등등 다 있겠죠. 이런 타겟. 자, 3번. 박리담회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면 상대적 저가 전략 구사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싸게 대량 판매. 맞습니다. 박리담회. 4번.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제품 전략에 속한다가 아니고 판촉이죠. 판촉.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서 판매 촉진 활동 아닙니까? 판촉 프로모션이다. 그래서 X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 5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스 원리. 아이다스 원리. attention, interest, desire, 욕망. 이게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다 이랬죠. desire, 셀링 포인트. 법경기,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케이, 사겠다고 나면 액션. 계약을 하고 살아보니까 별 5개, 4개, 3개, 2개, 1개 드락하는. 이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인 수요 맞네요. 5번 맞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 나온다 했죠? 매년 한 문제 출제합니다. 86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약집 86페이지 가운데 4번에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 수요자의 구매 욕구 환기, 모델하우스 경품 제공, 하자보수, 구매, 공제금도 해주겠습니다. 판매원 상여금, 인적 판매, 종합주택정보센터 운영 등. 그럼 우리 한국의 아파트는 리모델링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리모델링 거의 안 해요. 거의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둥식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우리는 벽식으로 해가지고 벽 위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벽 위에 이렇게 벽을 놓고 여기 들어 얹어 본다고요. 기둥이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거의 못 해요. 우리 한국 그 대신에 건축비가 싸고 금방 지어요. 빨리 해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서울 경기 일부 한 5천 세대만 기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벽식이라서 리모델링 자체를 못 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전체 우리 이 제품 차별 공급한다, 특수하다 하는 특수한 우리 환경, 건축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경우 많다고. 우리 법에서야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말로는 리모델링 엄청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실태도 또 알아야 한다. 자, 23번. 부동산 조세 기능으로 잘못된 것은 세금. 자, 조세. 세금 조자에다가 세금 세자다 이랬습니다. 조세, 세금 이렇게 우리 시험 나옵니다. 조세, 세금 둘 다 시험 나온다. 기능, 이 세금이 하는 일 뭔지 한번 보자. 얘가 하는 일, 주택 문제 해결 수단 기능도 있다. 우리 주거 안정 기능도 있죠. 투기 수요 중과세, 투자 수요 경과세,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예 경과세, 비과세, 감면 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자원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투자는 효율적 배분하도록 하고 투기는 줄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자원 배분 당연히 하고 있죠. 3번. 부동산 자원을 공공 부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 우리 학교론에서 주로 안 써야 하는 용어 하나 있다. 뭡니까? 그렇지만 여기 불만이라. 단지, 언제나, 항상, 늘,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장은 우리 학교로는 법경기, 복합 개념 다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말을 쓰면 틀려요. 그 문장이 틀려버립니다. 공영 부분 쓰는 경우 민간 부도 쓰고 민간 합동도 쓰고 다 쓰는 거죠. 다.
그 학교로는 답니다. 다. 기본적으로 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렴풋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 했는데도 뭐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안 해도 아는 것 같고 하루 자고 나면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니까 깜깜하고 이렇지. 요즘은 그런 시절이 또 왔네요. 자, 4번 지가 안정 수단 기능을 합니다. 지가 안정. 땅값 같으면 우리 비사토,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라든지 해서 각종 지가 안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계층 간의 소득 격차. 이게 소득 재배분이죠. 소득 재배분. 수평적 형평성을 누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처럼 일정 세율 10% 때려버리면 너나 나나 부자나 나나 똑같이 생기면 빈부격차도 크게 되죠. 이거는 역진세 효과 나타나죠. 역진세. 사회가 거꾸로 진행하는 역진세 효과 나타납니다. 이랬습니다. 이건 단점이에요. 단점. 그런데 우리 뭐 3단계 초과 누진세, 4단계 초과 누진세, 5단계 초과 누진세, 7단계 초과 누진세, 우리 부동산 관련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재산세, 종부세는 별도 합산, 종합산, 별종들은 그 3단이지 3단. 3단계 초과 누진세 이거예요. 주택, 재산세 주택은 계단이 연착륙이 되니까 4단계고 종부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죠. 부드럽게 노약자도 계단 밟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4단계, 5단계 이렇게 초과 누진세 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7단계가 뭡니까? 소득세입니까? 소득세. 소득세가 7단계 초과 누진세 되어 있지. 이 안에 다시 또 투기하지 말았고 플러스 10%포인트 할증, 플러스 20%포인트 할증과세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걸 보고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좀 완화되는 누진세다 이렇게 하죠. 누진세. 이게 누진세라. 역진세하고 누진세하고 달라요. 역진세하고 누진세하고 달라요. 우리 전기요금을 어느 걸로 해야 빈부격차가 완화된다? 이걸 해야 된다. 댓글에 거의 다 이걸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걸로 바꿔버리면 우리 지금 현재도 아래서 한전에 있는 발표하는 말이 한 190만 세대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돼. 이렇게 만들면. 일률적으로 쭉 높이는 것보다 적게 쓰면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이고 이렇게 3단계에 쓰면 서민들은 여기 2단계 쓰면 이거 1kg당 열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여기 내고 말아야지 전기 적게 쓰고 여기 내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누진제 해야 되지. 세금이 아니니까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써야 3단계 누진제를 해서 이 이거 단계별 요율 이걸 낮춰야 그래야 당연히 서민들은 전기요금을 적게 부담하는 그리고 5인 가족, 6인 가족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 낳으면 에어컨 계속 틀어지잖아요. 그런 가구는 별도로 지급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민들이 애기도 많이 낳고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참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오늘 신문에 올려놨대. 153조 원 돈을 썼다 하대. 근데 지금 153조를 쓰고도 애를 많이 낳습니까? 적게 낳습니까? 더 줄어붙잖아요. 한 명도 안 낳는데 한 명. 부부 합쳐가지고 둘이 합쳐가 한 명도 안 낳는데 9.7명밖에 안 낳는데 0.97명. 이 돈이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애 낳을 때, 안 낳을 때 1억씩 줬버리도 철철 죽여 남아요. 이 돈 같으면. 애 하나 낳으면 1억 줬분. 그럼 애 낳고 싶다 안 낳고 싶다? 할매도 안 낳고 싶을 게. 그랬으면 이게 153명 정도 이거 우리 한 해당 한 50명만 나와도 50만 명만 나와도 되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야. 이렇게 줬으면. 엉뚱한데 돈 다 쓴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봤어. 진작 애 하나 나오면 이렇게 줘버리지. 그게 훨씬 더 싸게 칠 텐데. 정책이 실패, 돈 낭비 엄청 초래해버렸지. 그래서 공주회사 쩡 따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애 하나 낳는 게 더 돈 되겠다. 야. 포기하고 애 낳으러 갈 거야.
자, 24번. 다음은 민간금융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검사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앞에는 민간금융기관 대표로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행, 코픽스 연동. 코픽스 연동은 변동금리 아닙니까? 은행은 주로 변동금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공사의 모기지론을 보금자리로 했죠.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다, 변동금리다. 고정금리 아닙니까? 고정금리. 그래서 한국주택검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출 조건이 되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부부 합산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됩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되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과 같이 가지고. 자, 대출 기간은 3년, 20년, 20년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자, 대출 금리 기준금리 더하기 가성금리. 맞죠? 기준금리는 코픽스이다. 그 다음에 20년 만기 상환 방식. 원금 일시 상환 만기에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중도 상환 수수료 있다 없다. 양쪽 다 있습니다. 자, 1번. 통상적으로 코픽스 연동 주담대 월 상환액이 보금자리론의 월 상환액보다 작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이자만 주니까. 주택금융사는 원리금 상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다 하는 말이 맞죠. 은행은 이자만 주고 만기 원금 일시상환이고 한국주택금융사는 원리금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이니까 당연히 매월 지급하는 돈은 많죠. 우선은. 그 다음 2번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 조건만 다른 경우 대출 초기에는 코픽스 연동 주담대 대출 금리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금리가 대출 초기는 고정금리가 높다, 변동금리가 높다. 그렇지. 당연히 일반적으로 대출 초기는 고정금리가 높다. 맞습니다. 변동금리는 초기에 낮다. 항상 이 그림 이미지만 가지고 빠른 속도로 판단해 주시고 시험 반드시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차입자는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 빌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이 예상된대요. 그럼 변동금리 빌려야 된다, 고정금리 빌려야 된다. 그렇죠. 이때는 고정금리를 빌려버려야 되죠. 변동금리 같으면 올라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의 경우 월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그렇죠. 우리 원리금 균등에다가 갈수록 초기는 빌린 원금이 많으니까 이자가 많이 줘야 되고 원금은 조금. 근데 후기에 가면 원금을 많이 갚았으니까 이자는 적어지고 이제 원금 상환액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금은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맞고 이자는 갈수록 적어진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렇죠? 이것도 시험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꼭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5번. 코픽스 연동 주담대 차입자는 보금자리론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편이다. 변동금리가 금리 변동 위험이 높죠? 위험이 높다. 맞는 말씀. 금융론에서 우리 자주 즐겨 보셨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적이다. 자, 1번. 어떤 지역에 개발된다고 할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 현재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치 높으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치는 엄청 높은데 시세가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 이 가격은 현장에 있는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 가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아닙니까?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로 구하기 때문에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볼 때는 결국 가치가 높아야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낮아지면 결국에는 가격도 내려옵니다. 이랬습니다. 자, 2번. 어떤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면 이 시장은 당연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약성하고 준강성하고 누가 더 많이 안다? 준강성이 약성을 포함하여 더 많이 알고 있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전부 다 알고 있다. 맞습니다.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3번.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을 수반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또 이런 게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하나만 잘 아시도, 요것 하나만 잘 아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의 문제는 거의 해결될 정도입니다.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강성이든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아무리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했죠. 일단 할당 효율적 책임은 정부에 있고 특정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 내부자, 외부자가 없이 다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대체로 불가능입니다만 이론상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한 가정이다. 자, 학개론의 부합은 법, 경기, 복합 개념 다 함께 고려한 부합이므로 우리 법에서, 공법에서, 민법에서는 부합하고 다른다. 민법에 부합하다는 건 개개인 사적 권리 부합하다는 뜻이고 공법에서는 공적 권리 문제에 있어서 부합하다 이런 뜻이지 학개론에 부합하다는 말은 법, 경기, 복합 개념에 부합하다 이런 뜻이 다르죠. 용어는 같아도. 자, 그러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정동진 다수죠. 정보가 완전합니다. 또 제하설 동질입니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 주공급자다. 이때 우리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다 하는 같은 정시랬죠. 같은 정시. 그 가장 완전 경쟁 시장 옆에 앉아 있는 같은 정시야. 서로 마주보고 손잡고 악수하고 같은 정시라고. 정보가 완전한 게 강성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부합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어디가 틀렸다? 반드시. 이 말도 틀렸죠? 반드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니까. 그치?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할당 효율적 시장 공부할 때는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만 했지 앞에 뭐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런 전제를 안 뒀잖아요. 상관없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뒤에 답안지하고 문제가 뒤바뀐 것도 있고 답안지가 답이 틀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로 볼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혼자 죄송합니다만은 워낙 빠르게 책을 만들어내고 탁탁 막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 미처 수정을 못한 게 있어요. 자, 26번. 자,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요약집 보고
해설이 안 되는 경우 기본서라든지 이렇게 또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저희들 볼 때 이걸 전에는 우리 문제 풀어도 문제 보고 그 문제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해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문제 해설 보고 해설하는 게 아니라 요약집 보고 해설 정리 이런 단계로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으시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집이 이게 약간 부족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뭐 80점, 70점도 다 나오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70점, 80점, 90점도 나오고 95점도 나오고 다 이 속에 100% 다 이 속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요약집도 다 쓸 수는 없죠. 다섯 보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약 한 90% 보통 이제 학개론 같으면 90%에서 약 한 95% 정도 요래 해당되는 요약집 이게 제일 좋아요. 100%짜리 써보면 요약집이 요약이 아니고 기본서처럼 엄청 두꺼워져 버려요. 그럼 보는데 오래 걸리니까 빨리 보려면 단촐하게. 그래서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말았습니다. 고득점 학교하는데 전혀 이상 없으니까. 자, 26번. 정부가 규제 임대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규제 임대료가 20만 원, 시장 임대료가 30만 원일 때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 1번. 초과 수요 발생. 싸니까 초과 수요 발생. 임대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 맞죠? 초과 수요 자체가 시장에 물건이 적다. 이 말이니까 임대주택 부족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임차인들이 이미 입주한 기존 임차인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더 많은 임대료 지불을 하게 된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원룸 방한계 임대 임차인 월세를 시장 가격 30만 원에 임대차고 있는데 임차인을 돕고자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인을 돕고자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컨트롤, 가격 규제, 가격 통제를 했습니다. 20만 원 이상 임대차하지 마라 이랬지. 그러면 싸니까 공급량도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서 초과 수요 발생한다. 이걸 초과 공급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여러 번 했으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싸면 더 많이 사고 싶지. 초과 수요 이렇게 바로 직결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수요. 그러면 이거 방이 요거 공급 시장이 이거밖에 공급 안 됐기 때문에 이 방을 하나 신규 방 얻으려고 하면 신방 얻으려면 이거 암시장 가격 정부 몰래 정부는 20만 원 이상 계약서면 안 되니까 이게 45만 원 이렇게 주고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암시장 가격. 하늘의 별 따기다. 몰래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다. 불법으로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다. 암시장 가격 그 말이고. 그 다음 3번 이미 입주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제한시키고 직장이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 들어가고 서울 방 빼고 경기도 파주 가서 신방 모든 데 모두. 그래서 서울에서 파주까지 출퇴근하는 사회적 비용이 아주 많이 교통 혼잡 비용 등 발생합니다. 3번도 맞죠. 4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 범위를 확대시킨다. 자, 우리 임대료 규제는 친시장입니까? 반시장입니까? 반시장이니까 시장을 깨는 거죠. 임차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시장판을 깨봅니다. 그래서 이거 주거 선택 범위를 확대한다, 좋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축소. 당장 이렇게 칼 잠자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아예 공급자가 공급 감소해가지고 임대주 시장이 아주 악화 일로를 치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다. 4번이 확실히 틀렸다. 5번 임대주택 질적 저하와 암거래 가격 형성으로 저소득층은 주택 구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로 바뀌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27번 하나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차입자 A는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받고 산다. 저당 상환 방식은 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저당 상수 0.1627로 한다.
차입자는 A 연소득이 5천만이고 DTI가 40%일 때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자, 이거 우리 일단 DTI로 먼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에 40% 같으면 부채 서비스가 얼마다? 4, 5, 2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하여튼 부채 서비스만 빨리 구하시면 됩니다. 부채 서비스만 구하면 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댔죠. 부채 서비스. 자, 부채 서비스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이 대출 차입 금액에다 곱하기 저당상수 0.1627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2천만 원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눠주면 되지. 2천만 원 나누기 2 나누기 1627 하면 요 차입 금액인데, 근데 보니까 가로속에 다른 부채가 연 1천만 원 이자 상환이 곧 빠졌네요. 이자 상환이 연 1천만 원 있다. 그 이자 상환 하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자 상환이 1천만 원 있다. 그럼 1천만 원 빼고 해야 되겠네. 1천만 원 빼고 1천만 원만. 그리고 여기 지금 LTV가 없잖아요. LTV가 없네요. LTV. 통상적으로 LTV가 있으니까 LTV 있는 걸로 가정해서 하시고, 일단 우리 이것보다는 이제 DSR이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DSR. 총 데프터 서비스, 부채 서비스 비율, 총 부채 서비스. 내가 다른 부채도 이미 이전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지금 대출도 있고 또 다른 부채 각종 많다 그랬습니다. 전체 부채 서비스를 고려하는 방법,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 나올 때는 단순하게 나옵니다. 기본 논리만 있으면 보면 풀 수 있도록. 자, 28번 적산법의 필요재경비. 필요재경비다 하는 요게 각종 방법에 다 씁니다. 적산법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통틀어서 해놓으시면 되죠. 자, 적산가격. 유세손 정. 영업 경비에 들어간다.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영업 경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실, 불량부채, 감가상각비. 투자론 할 때 우리가 봤으면 유세손, 정시, 공불감. 이게 필요재경비죠. 필요재경비.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다. 자, 임대해가지고 건물주가 유지관리비, 세금 공과, 이때 재산세 비용 대표로, 그 다음에 건물 손해보험료, 임대업을 하니까 전 월세, 보증금 일부 통장에 넣어놔야 됩니다. 정상운영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 그 다음에 공실도 건물주가 부담, 불량부채도 임대한 것 뛴 돈 건물주가 부담,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주가 부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다 건물주가 부담하는 뒤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필요재경비. 그래서 1번은 소득세는 아니죠. 소득세는 필요재경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임대소득세를 별도로 내거나 따로 계산하죠. 그 유지관리비, 손해보험료, 공실, 손실상당액, 감가상각비. 이 건물주가 임대 부동산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영업비용이고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통틀어서 임대인 부담이다. 그렇죠? 한번 슬쩍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적산법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지. 투자론에서도 쓰고, 그죠? 여기에도 투자론에서 썼지. 감가상각비는 또 그 말고 회계적 잉율법이라든지 또 원가법 간평에서도 쓰고, 여기저기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여기저기 다 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전체를 비교할 때도 써야 하니까 한번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쉬고, 자,